의존성 성격 장애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좀 학대받는 여성들, 이제 가정폭력 상당히 이제 우리 한때 사회 문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가정폭력을 당하면 신고하고 적극적으로 거기서부터 벗어나고 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폭력을 당하면서도 자기는 그럴만해 라고 한다든지 누군가 신고해가지고 야 어떻게 그런 남자랑 같이 사니 당장 이혼해야지 라고 갈라서게 하려고 하면은 아니야 그래도 그 사람이 얼마나 다른 때는 잘해주는데 난 그 사람이 꼭 필요해 라는 태도를 가지신 분들 혹시 본 적이 있을지도 모르시겠어요. 그런 분들이 그런 의존성 성격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고요. 대체적으로 우리가 의존성 성격장애 그러면 딱 이런 타입이에요. 이제 뭐 해야 돼? 오늘 뭐 입어? 난 뭐 먹을까? 이렇게 모든 의견을 타인들한테 구해요. 그래서 의존성 성격장애 유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방금 같은 경우를 우리가 어린아이형이라고 합니다. 무조건 남한테 들러붙고 좀 의지하려고 하는 유형이고요. 기본적인 생활 능력 자체가 좀 부족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착한 아이 컴플렉스나 피터팬 컴플렉스, 신데렐라 컴플렉스 뭐 이런 컴플렉스의 유형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의외로 상당히 적극적인 유형도 있어요. 우리가 헌신형이라고 하는데요. 타인의 보살핌을 얻기 위해서 어떤 일이라도 자기가 자처해서 능동적으로 행동을 해나갑니다. 적극적으로 남을 돕는 유형이고요. 내 판단보다는 남들의 필요나 감정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면은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근데 그 사람이 너무 간절하게 원해서 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헌신형 유형들은 상당히 좀 헷갈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런 유형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몇 가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이런 유형들을 파악을 할 수 있는데요. 가족의 탄생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이 가운데 나오는 이 여성 캐릭터가 그렇습니다. 이 캐릭터가 어떠냐면요. 누가 나 요새 돈이 필요한데 그러면은 자기 통장에 있는 돈을 다 빼다가 빌려줘요. 너 이거 필요하다 그랬지? 나 요새 너무 외로워. 남자친구도 떠나고 그럼 그 친구 옆에 가가지고 며칠을 그냥 밤을 새워가면서 그 친구랑 함께 놀아주고 함께 있어줍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오지랖이 넓다고 할 수도 있고 혹은 되게 착하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따지고 보면은 누군가의 필요를 내가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필요를 내가 좀 채워주고 싶어하고 그 사람의 어떤 적극적인 의존관계를 형성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TVN에서 나온 슬기로운 깜빵생활이라는 걸 보면 거기에 나온 똘만이라는 캐릭터가 또 그래요. 제가 시키는 건 뭐든지 다 할게요. 제가 보스로 모시겠습니다. 하면서 한 사람을 보스로 모셔요. 근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한테는 인간 쓰레기 취급을 받아요. 그러더라도 끝까지 이 사람을 옆에서 지켜주면서 굳은 일도 모았다 않고 그럽니다. 근데 자기 대빵을 이제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의 어깨를 이렇게 부셔뜨려 버려요. 자기가 나서서.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공격을 한 그 사람이 자기를 또 잘 대해줘요. 그러니까 이제는 또 갈아타요. 당신을 위해서는 제가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누구한테 막 두드려 맞아요. 두드려 맞는데 반항을 전혀 안 해요. 제가 모시고 있는 보스가 앞으로는 좀 폭력을 자제하라고 했거든요. 행동의 모든 동기가 어떤 타인들의 요구나 그런 감정에 맞춰져 있는 그런 유형이고요. 그래서 이런 유형을 치료를 할 때는 개인적인 치료보다는 좀 집단 안에서 치료를 할 때 조금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부부관계 안에서 같이 치료를 할 때 조금 더 효과적이고요. 그리고 자기가 하는 행동이 어떤 결과들을 일으키는지 이런 인지행동 치료도 좀 효과가 있고요. 한의원에서는 이제 이런 분들이 오시면 그런 치료와 함께 이전병기법이나 한약치료를 좀 같이 병행을 하기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불안감을 약물로 얼마든지 좀 해소를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서 그 과정에서 좀 새로운 어떤 인간 타인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데 치료에 중점을 두게 되죠. 자, 우리 한의사들은요, 사람을 파악을 하거나 사물을 파악하거나 현상을 파악할 때 음과 양이라는 개념을 상당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양이라는 거는 밝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햇볕이 비치게 되면은 더불어서 똑같이 생기는 게 있어요. 뭐가 생기죠? 그림자가 생기죠.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그림자도 훨씬 더 짙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게 이제 음과 양인데요. 누군가 한 사람이 되게 막 이렇게 밝은 에너지를 가지게 되면은 그렇게까지 밝은 에너지를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주변에 무언가 그런 어두움이 존재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이라는 이 단어를 좀 잘 이해를 해봐야 돼요. 우리가 사람을 인간이라 그러잖아요. 인간을 보면은 사람 인자는 두 사람이 서로 이렇게 기대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 간자는 사이 간자예요. 우리가 인간이라는 거는요, 내 육신도 아니고
내가 차지하고 있는 타인과의 사이에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에요. 내가 우리 부모님하고 관계를 맺을 때 우리 부모의 역할이 있고 나의 역할이 있잖아요. 그 사이에 서로에 간에 경계가 있을 거예요. 그 사이가. 해서 누구하고 관계를 하느냐에 따라서 내 성향이 계속해서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들 성격도 계속 일정하지 않죠? 내가 부모님 앞에 있을 때 내 성격하고, 그 다음에 내 친구들 만날 때 성격하고, 내 아이들 만날 때 성격하고, 또 처음 낯선 사람을 만날 때 내가 나타내는 나의 성격이나 아니면은 어렸을 때부터 아주 친했던 내 친구 사이에서 성격이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주로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했느냐에 따라서 어린 시절에 그런 나의 어떤 인격이 형성이 되고요.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자, 이런 걸 부부 사이에서 제일 많이 관찰할 수 있어요. 자, 부부가 사이가 좋을 때는 괜찮은데 사이가 좋지 않은 부부가 더 많다 그래요. 그러면은 맨날 서로 탓을 하죠. 너는 왜 그래? 너 이것만 좀 고치면 진짜 너 좋을 텐데. 자, 이런 관계들 많은데 부부 사이에서 한 사람이 의존적이고 한 사람이 독립적인 성향을 맡고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주로는 이제 남편이 좀 독립적인 성향을 맡고 있는 경우들이 더 많은데요. 그래서 아내는 점점 의존적이 돼갑니다. 정부 하나를 가려고 해도 남편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요. 여보 언제 와? 왜? 전구가 나갔는데 너무 집이 어두워. 그러면 남편이 들어와가지고는 이제 전구를 갈아주면서 한마디 하죠. 야, 너는 이것도 못하니? 자, 그러면서 속으로 뭐라고 생각을 해요? 아휴, 얘는 나 없이는 안 돼. 아휴, 어떻게 이래가지고 얘는 혼자 살겠어?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그러면서 타인을 비난하면서, 자, 우리 아내는 누군가한테 의지하고 싶거나 의존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까요? 여러분들 안에는 누구한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나요? 다 있으시죠?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근데 자기보다 더 의존적인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자기 안에 있는 그 의존적인 성향을 다 나타내지 못하고요. 그거를 그 사람한테 전부 이제 더 씌우게 되고, 이걸 이제 우리가 투사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의존적인 아내는 남편을 보면서 이제 뭐라고 비난을 하냐면은요. 이 사람은 내가 뭐만 하자 그러면은 다 안 된다 그래. 다 자기 뜻대로만 하려고 그래. 고집스러워. 이렇게 비난하면서 있겠죠. 그러면서 내가 하면은 어차피 나중에 또 뭐라 그럴 테니까 일단 기다리자. 그러면서 계속 자기 안에 의존적인 성향을 키워나갈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안에 원래 있던 독립적인 성향을 다 남편에게 더 씌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 점점 한 사람은 점점 독립적이 되어가고요. 한 사람은 점점 의존적이 되어가죠. 이런 경우들 상당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엄마는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자식을 위해서 저는 스케줄도 짜고요, 라이딩도 해주고요, 학원도 알아보고요, 학교에도 맨날 전화해서 알아보고요. 그러면서 아이는 어때요? 스스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작아지죠. 엄마는 힘들다 그러지만 표정이 힘든가요? 아니죠. 즐겁죠. 자, 이렇게 하는 행동의 이면에는 자기가 뭔가 쓸모가 있는 사람이라는 어떤 그런 거를 계속 느끼고 있어요. 과거에는 이제 이런 분들 계셨어요. 할머니 한 분이 자기 아들이 맨날 사고를 쳐서 죽겠대요. 그래서 사고를 쳐가지고는 술 먹다가 행패 부려가지고 경찰서에 잡혀갔어. 그러면 자기가 가가지고는 사정을 해가지고는 구치소에서 빼내와요. 그러면 또 한 일주일, 2주일 잠잠하다가 또 누구랑 이렇게 술 먹다가 행패를 부려가지고 또 구치소에 들어가요. 아휴, 내가 우리 아들 때문에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맨날 사고를 쳐가지고 하는데 이분 표정은 별로 힘든 표정이 아니에요. 되게 뭔가 좀 이렇게 막 의욕적이어 보이고 신나는 이런 표정을 갖고 있죠. 이분도요, 따지고 보면은 내 아이를 위해서 자기가 무언가 이제 역할을 한다는 그런 거를 좀 어떤 하나의 자기 존재감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자꾸 좀 의존적으로 바뀌어가기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의존성 성격 장애를 고치기 위해서는 이 사람 하나만 해결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 주변에 있는 이런 인간관계, 역학관계들을 좀 함께 우리가 조절을 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되게 좀 책임감 없다고 이렇게 비난을 하기도 할 텐데, 그리고 되게 책임지는 게 이 사람들 스스로는 좀 두렵기도 할 거예요. 내가 책임을 안 지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요, 누군가를 탓을 하게 돼요. 왜? 이건 내 책임이 아니거든요. 내 탓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누군가를 이제 탓을 하게 됩니다. 주로는 가까운 사람들을 탓하게 되죠.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는 우리 엄마 탓이야. 우리 아빠 때문에 그래. 내지는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고 불행한 거는 우리 남편 때문에 그래. 이렇게 탓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잘 살펴보세요. 만약에
내가 행복하려면 우리 남편이 조금 더 잘해야 돼요. 우리 남편이 못하면은 내가 되게 불행해요. 그래서 나의 행복과 불행은 내 남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어요. 자, 그러면 내 인생은 내 걸까요? 우리 남편 걸까요? 내 거지. 우리 남편께 돼버리죠. 우리 남편이 잘해야지 내가 행복하잖아요. 못하면 내가 불행하잖아요. 나의 행복과 불행은 오로지 내 남편의 행동에 달려 있어요. 이게 어떻게 내 인생이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타인,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탓을 하기보다는 모든 책임을 내가 전적으로 지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조금씩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를 책임을 지고요. 내 가족들을 책임을 지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책임을 져나갈 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조금씩 더 많아지고요. 보다 더 다양한 경험들을 해나갈 수 있을 겁니다. 네, 조금 길었지만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가 날마다 알려드리는 이런 내용들이요.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에 조그마한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